한 주 동안 있었던 이슈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정치권 움직임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의 외전 늘 함께 하시는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민하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가을 날씨 굉장히 좋죠? 네, 가을 날씨가 아무리 좋다 해도 또 우리 시사회를 듣는 재미만큼은 아닌 거죠. 네, 가을에 털어서 더 좋은 시사회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얘기 들으려고 일부러 물어봤어요. 김민하 평론가가 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시사야 여름에는 뜨거운 토론이 좋고 가을에는 또 시원한 이런 분석이 좋고 겨울에는 냉정한 아주 그러한 주장이 좋은 시사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죠. 우리 정치권 움직임 좀 얘기 좀 해보죠. 어제 국회에서 박지원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가 됐는데요. 국민의힘은 사실상 대선 불복 행위다 이러면서 반발하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기도 했어요. 뭐 정의당은 해임 건의안 표결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대통령의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지금 이런 좀 대립이 점점 격화하는 정치권 움직임 두 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은 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고 또 양비론도 아니고 참 저는 막장 정치로 가고 있다. 이제 갈 때까지 가보자는 식으로밖에는 안 보이거든요. 네. 박진 외교장관 해임에 대해서 또 국민의힘은 대항해서 김진표 국회의장 또 사퇴 권고안을 제출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현안이라는 게 있습니까? 네. 민생이라는 게 있습니까? 근데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강수를 두는 이유는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하기는 또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비속어 논란 파장도 그렇고 지금 뭐 어디 중재가 되거나 절충이 되거나 전혀 그런 현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 출구가 없는 파장이죠.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을 겨냥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박진 해임 건의 카드를 꺼내던 것이고 예. 결국 여기에 국민의힘도 정의당의 이야기처럼 대통령이 그다음 외교 순방에서의 과정에서의 여론 결과를 보더라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혼선이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이걸 좀 보완하겠다 정비하겠다 이런 또 설명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뭘 자꾸 이 순방을 훼손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또 김진표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을 편들었다 이렇게 또 판단하고 공격하는 것이고 네. 저는 글쎄 뭐 구체적인 설명은 가능하겠지만 저 결론은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막장 정치입니다. 네, 김민하 평론가는요. 저는 일단 이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네. 저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봐요. 해임 건의안이라는 거는 입법부의 행정부를 향한 중요한 견제 수단 중에 하나인 건데 네. 이게 이렇게 좀 뭐랄까요 가볍게 꺼내들 성격의 그런 카드는 아니거든요. 이게 예를 들면 지금 뭐 이 박진 외교부 장관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그리고 순방 외교의 성과가 기대한 것에 못 미치기는 하지만 예를 들면 뭐 그 해임 건의안을 제출할 정도의 엄청난 뭐 국외적인 그런 파장이 있었던 건 또 아니고 성과가 네. 없는 건 아쉽지만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는 건 원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좀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취지에서는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가면 뭐 예를 들면 경제 상황이 안 좋을 때마다 그런 뭐 경제부총리 해임안을 낼 것이냐 이런 얘기도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건 좀 과한 측면이 있는데 근데 어쨌든 야당 입장에서 해임 건의안을 냈다고 하면은 네.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어떤 정치라고 하면은 정부 여당이 또 여기서 그 야당이 또 후퇴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줘야지 그걸 또 해결 가능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면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는데 그게 정말 지금 이 정권과 여당이 표현하는 대로 그 총성 없는 전쟁에서 장수에 목을 칠 수 없다 뭐 이런 어떤 문제라고 한다면은 네. 애초에 야당이 해임 건의안까지 제출해가지고 이루려고 했던 게 뭡니까? 이 순방 외교와 관련된 여러 가지 파장에 대해서 대통령이 유감 표명하고 사과하고 네. 또 일부 대통령실의 참모는 또 바꾼다고도 얘기를 하고 이런 걸 원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여당이 그런 거 한번 대통령실에 설득을 해보겠다. 뭐 당장 뭐 바꾸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대통령실 설득을 해볼 테니까 해임 건의안 좀 물려달라 이렇게 설득을 하고 또 여당의 중심을 잡고 대통령실에도 그런 얘기를 좀 진정성 있게 전달을 하고 또 대통령은
지금 어쨌든 이 뒤에도 여론조사 얘기하겠지만 대통령 입장도 지금 상황이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 그럼 국회가 이렇게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여당도 이렇게 나오니 그러면 내가 여러모로 억울한 점도 있지만 이 점에 있어서는 유감 표명하고 일단은 이 국면을 좀 넘어갑시다. 이렇게 합의가 되는 이런 모양새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한 이런 이상적인 어떤 그런 구조는 없고 한국 정치에 없는 것 같고 네. 완전히 다 지금 거꾸로 돌아갔죠. 그래서 여당은 뭐 야당하고의 대통령실 사이에 무슨 중재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면서 대통령 입장에 그대로 따라가면서 야당의 뒷문을 열어줄 수가 없는 상황을 만들었고 오히려 해임 건의안이 그래서 일방 통과가 된 다음에는 화풀이 하듯이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 공고 결의안을 지금 내버린 그런 상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에 제가 과연 이게 정치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건가도 좀 의문인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서 국민들의 실망이 너무나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윤 대통령이 이제 통합이나 협치 이런 걸 언급하지 않았던 것 때문에 좀 네. 뒷말이 있었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협치나 이런 것들은 양쪽에서 어떤 것에 문제의식을 느끼면 다른 쪽에서 일부 받아들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자기가 원하는 바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외교 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평가는 좀 엇갈릴 수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뭐라 그럴까요? 좀 세련된다거나 아니면은 국격에 맞는 어떤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해외 순방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하는 게 전반적인 평인 그런 것 평가죠. 같아요. 예. 뭐 여기에 이제 비속어 파문이 이제 네. 얹어진 셈이 됐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미리 정상회담 우리 흔쾌히 하겠다고 얘기했다고 이렇게 국민들한테 발표를 했던 거는 좀 미숙했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일부 수용하는 측면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야당은 굉장히 꺼내기 힘든 큰 칼을 꺼내가지고 지금 외교부 장관 해임 촉구 건의안까지 지금 이제 뭐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이런 일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느 한쪽도 지금 물러서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것 굉장히 같아요. 중요한 부분을 이제 김성환 앵커께서 또 김민하 평론가 말씀 주셨는데 김민하 평론가 분석가 설명이 지당하죠. 지당한데 우리 청취자분들도 참 답답할 거예요. 요즘에 답답해서 소화가 안 되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렇게 처리를 해야 체했으면 소화제를 먹으면 소화제를 처방해 주면 해결이 되는 건데 그러고 나서 못했던 식사를 마저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어떤 식이냐면 분명히 안보 2차장이 한일 간의 정상회담은 일본에서도 흔쾌히 그렇게 설명을 분명히 했어요. 그건 방송을 통해서도 지금 그 흔적이 남아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조문 일정도 그렇고 좀 우왕좌왕했던 게 좀 있다. 그렇게 또 국민들에게 비칠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비속어 파장도 있으니까 유감을 표명하고 이걸 좀 보완하겠다. 네. 그러면 해결될 일이죠. 우리가 그렇게 또 그렇게 해결되기를 또 국민 다수는 바라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현상을 분석하거나 데이터를 분석할 때 당위적으로 분석하는 것과 현실적으로 분석하는데 저는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는다고 봐요. 왜? 자, 지금 전쟁 대결에서 그런 걸 일일이 설명할 필요도 없고 수용을 할 이유도 없다. 네. 이것이 지금 대통령실과 국민의 힘의 방향인 것이고 그래서 특정 방송사를 겨냥해서 대치 국면으로 가는 이유도 전쟁이니까 이 전쟁은 물러선 수가 없는 전쟁이거든요. 그러면 죽는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네. 뭐 절충이나 누군가의 중재 지금 우리가 정치지형 자체가 제3정당이 유의미하게 있어서 이 상황을 중재해 줄 정당도 없어요. 그 이야기는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쓰러질 때까지 가자. 피 볼 때까지 가자. 이런 상황인 거죠. 지금 뭐 국민들의 민생을 외치고 있는 상황인데 정치권은 계속 싸우는 이런 분위기로 가는 것에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대통령실에서 밝혔어요. 뭐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부권 행사가 대통령한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거랑 좀 연결 지어서 얘기하면 대통령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하더라도 어찌됐던가 야당 입장에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면 그 다음에 또 반응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서로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적절했다고 보세요. 해임 건의안 안 받아들인 것도 그렇고 지금 야당이 또 어떤 대응을 할지도 문제일 것 같고. 저는 이게 총체적으로 출구 전략이 없다라는 점이 제일 답답한 건데요. 예를 들면 과거의 사례를 갖고 보면은 지금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처리된 게 역대 뭐 7차례인가 그렇다고 하는데 네. 그게 이제 뭐 대통령이 수용을 하지 않더라도
자진 사퇴하거나 장관이 자진 사퇴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이 상황을 좀 마무리 짓는 경우들이 많았고 그렇지 않았던 사례가 박근혜 정권 당시에 김재수 이 농수산식품부 장관의 사례 거의 하나인데 네. 그런 사례 그 사실 예외적인 것이죠.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더해서 이 출구 전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박진영 외교부 장관이 물러난다는 입장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종합을 해보면은 이 국면은 그냥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종결짓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대통령과 여당이 상당한 부담을 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국면은 계속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고 오늘도 말씀드립니다만 박진애 외교부 장관이 물러나느냐 마느냐가 결정적인 어떤 이 사태의 출구 전략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이거는 대통령이 비서고 파문과 관련돼서 어떤 입장을 갖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다른 문제는 지금 사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연결이 돼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박진 장관이 굉장히 뭐 일을 잘하고 건강에 무리가 있을 정도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바꿀 수 없다라는 게 대통령의 입장이라면 적어도 그 다른 부분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대통령실에 실제로 그러면 문제를 일으키는데 문제가 발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냈던 핵심 참모 이 핵심 참모를 바꾸겠다고 한다든지 네네. 이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줘야죠. 그것 없이 외교부 장관의 이 해임 건의안도 받아들일 수 없고 사과도 없고 나는 비서고 쓴 적도 없고 이 참모들은 일을 잘했고 외교 성과는 상당히 있는데 이걸 왜 다 폄하하느냐. 네. 이렇게만 가면은 네. 그거는 정말로 출구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계속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 스스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그건 굉장히 적절하지 않은 대응이고 이득이 될 것도 없는 대응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장 큰 네. 문제는 뭐냐면 저는 국민들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낮게 평가하는 것은 있을 수도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네. 하지만 제일 심각한 것은 대통령의 신뢰를 잃는 것이거든요. 대통령이 이 5천만의 신뢰를 잃으면 우리 재외동포까지 합하면 7천, 8천만입니다. 다 잃는 겁니다.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 지금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판단이 이럴 수 있죠.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통과되고 박진 장관이 사퇴한다면 그것은 이번 외교에 대해서 성과가 없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네. 비속어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더 파국이다. 그리고 그다음에 장관이 사퇴하고 나면 뭘 요구하겠냐. 대통령 탄핵을 요구할 것이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예. MBC는 가뜩이나 문재인 정권 찬양 일색이었는데 이번에도 대통령의 이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어쨌든 간에 직격탄을 날리려고 대비했던 거 대응했던 거 아니냐 대응을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건 우리가 자시할 수 없다. 이건 대통령의 발언을 떠나서 정말 대통령에 대한 음해 세력이 집단적으로 추동을 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면 이게 엄청난 위기라는 겁니다. 그냥 유감 한 번이면 넘어갈 일이고 네. 대통령의 말실수라는 것은 너무나 많은 방송에서 한 마이크 운운하면서 미국 대통령도 말실수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잠시 후에 이제 대통령 취지를 소개해 주겠지만 저는 이번 대통령의 평가가 더 위험한 것이 이전에는 그랬어요. 인사 참사 또 대통령의 이 내각에서의 정책과 관련해서 만 5세 치약 연령과 같이 좀 터무니없는 접근에 대한 비판. 하지만 이번은 전적으로 대통령으로부터 비롯된 것.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방송에서도 대통령의 순방 직전에 우리 금요일 밤에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됩니다. 이번에 자칫 김건희 여사로 해외 순방이 도배되면은 이게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줄 것. 김건희 여사 뭐 문제된 게 있습니까? 이번 순방에. 그건 대통령의 리스크인 거죠. 이제까지는 네. 우리가 배우자 리스크, 김건희 리스크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윤석열 리스크인 거죠. 근데 이게 앞서도 뭐 여러 차례 언급을 하셨지만 어찌됐든 정치잖아요. 정치는 법과는 또 다르잖아요. 그러면 정치는 상대방의 불만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다른 사람의 생각이 어떤지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게 일종의 정치학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지금 이제 국민의힘을 보면 외교 뭐 참사까지는 아니더라도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은 듯한 태도를 보이니까 야당의 입장에서 그걸 또 책임을 물어야 되는 상황이 와버렸고 그러니까 더 강대강으로 가는
이 악순환이 자꾸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참 좀 한편으로 좀 답답한 부분인데 지금 박지원 외교부 장관과 관련해서 박지원 외교부 장관은 이게 이제 정치적인 뭐 야당의 공격이다 이런 식의 이제 답변을 했는데 자신의 해임 건의안이 통과가 된 부분에 대해서 근데 19년 전인가요? 노무현 정부 시절에 김두관 행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통과됐을 때 박진 외교부 장관이 당시 한나라당 대변인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왜 지금 입장이 바뀌었느냐 이렇게 민주당 쪽에서 일부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게 뭐 그것도 정치인 것 같아요. 뭐 이게 아주 옛날에 있었던 일인데 뭐 나이대를 고려해 보면은 이제 두 분의 경우는 아주 옛날까지는 아닐 겁니다. 근데 저 정도 나이대로 보면은 그 시절에 상당히 오래된 일인데 근데 이제 그때 어쨌든 간에 김동완 장관은 그만뒀습니다, 결국은. 네. 네, 그만둔 거고 그렇게 상황이 종결된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박진 장관도 그만둬야 된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근데 정치가 항상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을 1대1로 막 비교를 해서 이렇게 그때는 그랬으면서 왜 지금은 이랬느냐라고만 말할 수는 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맥락들을 이제 고려해 가지고 얘기를 할 필요는 있어 보이고요. 다만 이제 김두관 의원이 그런 이제 반응까지 보이는 것은 결국 이 상황을 해결해 주길 바라는 거고 그 해결이 안 되는 중요한 이유가 배종찬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밀리면 죽는다 이제 이런 인식이 있는 건데 저는 지금 이 김성환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법정에서의 이 하나라도 이 팩트를 인정하면은 나머지 증거들이 뭐 이게 없어지고 뭐 그런 게임이 아니다 이거는 정치에서의 어떤 그러한 어떤 이 정치에서의 어떤 논리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지는 게 이기는 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비서고 논란에 대해서 내가 기억이 불분명하지만 국민 여러분께 심력 끼친 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아니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도 민주당이 이거는 외교 참사다. 박지원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막 낸다. 그럼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런 얘기 할까요? 민주당 왜 그러냐고 할 거예요. 네. 민주당이 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혁신해야 된다라고 하고 국민들도 여론이 그런 부분으로 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지금 정부 여당하고 국민의힘이 졌지만 이기는 게임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배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박지원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걸 수용한다든지 또는 대통령이 사과한다든지 그러면 그게 지는 거고 이 한 번 지면 두 번 진다, 세 번도 진다. 근데 예를 들면은 이 실언이나 이런 것들은요. 미국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바이든 대통령 또 무슨 실언을 해서 지금도 논란인데 네네. 이미 사망한 공화당 의원을 어딨냐고 찾고 이래서 또 건강 문제 뭐 이런 걸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백악관 대변인이 이게 가짜뉴스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웃어 넘기면서 여러 가지 말로 좀 이렇게 둘러대면서 적당히 넘어갔어요. 그리고 언론이 그걸 봐주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다. 굉장히 날카롭게 막 질문을 막 쏟아내더라고요. 그렇죠. 날카롭게 막 질문을 했고 상당히 곤란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탄핵당했습니까? 이 실언이라든가 건강 문제 처음 나온 거 아니에요?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도 바이든 대통령을 뭐 공화당이 탄핵하자고 합니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정치라는 게 그런 건데 그렇다라는 점을 좀 인정하고 대통령이 아무리 정치인 출신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런 좀 발상의 전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데 그런 점들을 촉구하는 것이 굉장히 여당 입장에서 중요하다. 그걸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 주제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마지막으로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바람직한지 어떤 선택지를 내놓을지 여기에 대해서 배종찬 소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걸로 정리를 하죠. 민주당은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계속해서 밀어붙일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대통령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또 대통령의 해명을 요구하고 있는데 전혀 답변을 들을 수 없는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도 물러서기가 힘들 겁니다. 지금은 진영 간 물러설 수 없는 대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음 수순은 박진 장관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한동훈 장관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국정감사 내용에 따라서 경찰국과 관련이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정인으로 지금 김건희 여사를 세운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거 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이게 아까 김성환 앵커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신 것이 결국 서로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부터의 전쟁은 누구를 노릴 수밖에 없냐. 데이터상으로 중도층에게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제 지금 소개를 하겠지만은 만에 하나 지금 오늘 발표된 한국 갤럽 기준으로
24%인데 10%대로 내려간다면은 그때도 국민의힘이 그대로 대통령을 옹호하고 대통령을 감쌀 수만 있느냐 또 총선일이 가까워지면 그렇게 진행될 수 있냐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죠. 네, 저는 말씀 뭐 나왔으니까요. 짧게만 말씀드리면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 외교 성과 그러니까 대외적인 것에 있어서는 그거는 이제 과도한 공격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앞으로도 왜냐하면 계속 이어지는 이벤트와 일정이 있기 때문에 네네. 거기서 최대한 국익을 최대화하는 데 있어서 조언할 건 조언하고 협력하면 협력하겠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고 예. 그런데 비서거 논란과 관련돼서 국내 정치적인 지금 쟁점을 풀지 못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특히 MBC에 대한 이 과도한 공격. 예.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언론에 대한 탄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네네. 저도 과거에 잠깐 언론계에 몸을 잠깐 담았던 입장에서 보면은 MBC의 보도 내용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국민의힘이 지금 문제 제기하는 내용들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비합리적이에요. MBC가 저널리즘적인 어떤 그런 보도율이나 이런 것들이 지키지 않았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데 적어도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아닙니다. 뭐 아쉬운 점이 있었을 수는 있겠지만 크게 잘못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분명히 문제 제기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나머지 문제들은 지금 배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국민들이 보기에는 다소 과잉된 정치 쟁점화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쿨하게 넘길 것은 넘기고 우리는 민생에 집중한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줄 수 있는 캠페인 전략을 세우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광우병 촛불 집회 그리고 또 광우병 사태 당시에 그때도 검찰이 나서서 MBC를 압수수색하고 뭐 PD수첩 뭐 PD랑 작가를 기소하고 나중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MB 정권에서요. 네. 그러니까 결국 또 검찰이 나서는데 이번에도 지금 이미 경찰이 수사 들어갔다고 하고 검찰이 고발이 들어가면 검찰이 또 압수수색 들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자꾸 내모는 거 이게 과연 바람직한 건지 여기에 대한 여러 의문의 목소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자연스럽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로 얘기를 좀 넘겨봤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김나 평론가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한국갤럽이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수행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24%, 잘못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65%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주 조사 대비 보면은 긍정평가가 4%포인트 하락을 했고 부정평가가 4%포인트 상승한 그런 결과고요. 또 긍정평가가 24%를 기록한 거는 8월 첫째 주에 이어서 이번이 두 번째로 취임 후 최저치를 다시 한번 이제 이 기록을 한 겁니다. 네. 이 직무수행 부정평가 요인이 뭐가 있는지를 보면은 부정평가 요인으로 외교를 꼽은 게 이제 응답자의 17%, 경험, 자질 부족, 무능함 이게 13%, 예. 발언 부주의가 8%, 경제 민생 살피지 않음 7%, 전반적으로 잘못한다와 진실하지 않음, 신뢰 부족 이게 6%, 소통 미흡, 인사 이게 5% 등이었고요. 긍정평가의 이유를 꼽은 걸 보면은 외교가 8%, 그다음에 열심히 한다, 최선을 다한다, 전반적으로 잘한다 등이 7%, 전 정권을 극복 6%, 공정 정의 원칙, 국민을 위함, 진실함, 솔직함, 거짓 없음 이런 게 4%, 그리고 모름, 응답 거절이 23%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번에 이제 해외 순방이 우리나라 국익에 도움이 됐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33%의 응답자가 도움이 됐다라고 평가를 했고 54%는 도움이 안 됐다라고 답을 했다고 하고요. 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서 발언 도중에 배종찬 소장께서 24%라고 하는 수치를 말씀하셨는데 그건 예. 지금 바로 갤럽 여론조사 맞습니다. 수치를 얘기하신 거죠. 예. 네. 갤럽을 분석을 좀 해주시죠. 예, 갤럽을 기준으로 본다면은 지난 8월 첫째 주 조사에서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24%의 임기 들어서 이제 최저치였는데 네. 그때와 동률입니다. 그때와 동률이고 부정평가도 8월 첫째 주에 이제 66이었고 이번에 65니까 거의 비슷한. 근데 저는 지금의 24%가 더 위험한 24%입니다. 왜? 네. 8월 초에 대통령 지지율이 꺼졌던 이유는 대통령의 리스크도 있겠지만 대통령 스타일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7월 말에 있었던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교육부 장관의 만 5세 치안연령 이 부분이 상당한 또 타격이었었거든요. 네네.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된 당의 내용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았고 그렇다면 그 당시는 우리가 주변 리스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투표했던 핵심 지지층이죠. 대륙주, 대구 경북 60대 가정주부층은 잠시 흔들렸지만 그 이후에 조금씩 또 돌아오고 있었어요. 네. 워낙 지지율이 떨어지고 또 대통령도 태도를 바꿨으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철저하게 본인 리스크예요. 부정평가 이유를 보겠습니다. 부정평가 이유를 보면은 가장 높은 것이 외교 17%지만 그 이외에 경험, 자질 부족, 무능함, 발언 부주의, 그다음에 경제, 민생을 살피지 않고 있다.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다 이건 정책이 아닙니다. 네. 대통령의 스타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발언 부주의까지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무능함도 있고. 이건 본인의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 두렵다라는 겁니다. 18세 이상 20대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9%고요. 네. 지지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에서도 지금 역주행 이탈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지율의 구조라는 게 꺼졌다가 다시 올라갈 때 탄력을 받아서 올라가고 조금 주춤할 수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완전히 다시 뒤돌아간 겁니다. 이 역주행 이탈이라는 건 회복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 때문에 본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는 네. 대통령이 무너진 신뢰를 대통령이 회복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더 위험한 24%라는 것. 뭐 사실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런 비판이 있다 하더라도 뭐 해리스 부통령이 방한했을 때 전기차 문제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발언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건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평가가 좀 달라질 소지가 있는데 대통령 개인에 대한 평가가 자꾸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거는 그 리스크를 해소할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는 거잖아요. 다시 지지율을 반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김민하 평론가님.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하면 대통령이 변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사실. 네. 예, 지금 뭐 최근에 이제 보수 언론의 칼럼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계속 지적되는 바입니다. 대통령이 아직 검사 시절에 그 스타일을 버리지 못한 것도 하나의 요인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검사 시절의 스타일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검사를 뭐 일반화해가지고 그 직업은 이런 직업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이 검사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과도한 이제 확신이라든가 그리고 한번 틀린 거에 대해서 절대로 틀렸다고 인정할 수 없는 그걸 인정하게 되면은 엄청난 일이 되지 않습니까? 검사는. 기소했다가 나중에 무죄 판결 나오면 안 되니까 끝까지 그 검사 입장에서는 기소할 만한 이유가 뭔지 증거를 찾고 하는 과정들을 밟아야 되겠죠. 그렇죠. 굳이 검사의 어떤 스타일로 본다면. 그렇죠.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수사를 하는 것인데 네. 그 수사가 잘못됐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사실. 근데 그러한 스타일을 지도자가 돼서도 이 정치를 하는 대통령이 돼서도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 출구가 없는 상황을 계속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게 반복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외교 참사라고 그러고 비속어 논란이라고 하고 논란이지만 그러면 외교를 잘하면 또는 비속어를 안 쓰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 리더십의 문제라는 겁니다. 결국 리더십의 문제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있을 때는 그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그리고 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국민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호소하고 그 소탈하게 얘기를 하고 이런 태도가 있으면 국민들이 설사 문제가 생기고 성과가 안 나고 뭔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좀 대통령을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라든가 다음번에는 잘해봤으면 하는 기대를 가진다거나 좀 나아지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대통령이 잘못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이게 마치 지금 뭐 이 비속어를 사용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지금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이제는 분명히 이 일부분 최소한 어떤 비속어는 쓴 것 같은데 안 썼다. 생각이 안 썼다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생각이 안 난다라는 것이지. 기억이 안 난다. 네, 기억은 안 나지만 분명히 바이든은 아니다.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그러면 정말 믿고 싶은 사람만 남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24%인 거 아닙니까? 이 응답에서는. 네. 이런 상태로 어떻게 국정 운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 태도와 스타일을 빨리 바꿀 수 있도록 참모들도 노력해야 되고 특히 여당도 노력해야 되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지지층도 노력해야 되고 다 같이 노력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의 외전 김민하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갤런 여론조사 관련해서 정당 지지율도 한번 좀 살펴보죠.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이 36%, 국민의힘이 31%,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 무당층이 27%, 정의당 5% 이렇게 나왔는데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2%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은 3%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순방 이후에 이제 정당 지지율까지 국민의힘이 타격을 받고 있거든요. 네. 국민의힘 자체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관련한 문제 또 정진석 비대위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불안감도 분명히 국민의힘 지지율이 흔들렸던 부분인데
지금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이후에 대통령 지지율이 낮아지면서 연동돼서 국민의힘까지도 지금 주저앉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외교 순방과 비속어 논란에 대한 대응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층도 떠나고 심지어는 부산, 울산, 경남의 지지층들도 지금 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 불과 3주 전의 조사는 국민의힘이 앞섰어요. 네. 한국갤럽 기준으로. 네. 그리고 지난주 조사에서 외교 순방에 대한 중간 평가가 이루어진 조사 결과에서 동률을 이뤘고 그리고 이번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오차 범위 내지만 더 앞서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 지금 대통령의 문제 해결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뭐냐면 지금 바이든으로 들었든 날리면으로 들었든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층에서도 바이든으로 들었다라고 하는 응답 결과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실제 방송에서도 국민의힘 관계자도 바이든으로 들었다 그래요. 근데 그때 그 설명을 덧붙여주는 국민의힘 관계자의 말은 뭐냐. 바이든으로 들었다고 해서 나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국민의힘 지지층이고 대통령의 성공을 원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건 빨리 네. 그걸 떠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라는 것이 심지어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는 목소리라고 봐야 되는 것이겠죠. 또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범주 안에 들어있었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민주당이 지지율이 올라가는 현상이 좀 두나 잘 안 올라간다는 평가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지율이 왜 안 올라가는가 이거를 분석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도 싶거든요. 김민하 평론가 예리하게 분석을 좀 해주시죠. 아니, 전 뭐 예리하지는 않고요. 네, 다소 외모도 그렇고 둔탁합니다. 네. 둔탁한. 갑자기 또 외모 이야기는 왜 해요? 네, 둔탁한 스타일인데.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민주당이 막 이렇게 잘해서 국민들에게 야 저건 정말 잘했다 이 박수 받을 일이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대표가 계속 어떤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으로 보이고 그리고 그러한 어떤 논란으로부터 사실 뭐 이렇게 벗어났다거나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으니까 네. 다 이 지지를 표명하거나 그러기가 다소 이제 저하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 소위 말하는 이재명 대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를 떠나서도 뭔가 이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국민의힘과 정부 여당에 대한 실망의 어떤 반사이익을 얻을 정도로 야, 이 여당과 정부가 챙기지 못하는 것들을 더불어민주당은 챙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구나. 네. 이런 모습들이 좀 보여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 쌀 관련해서 양곡관리법 뭐 이렇게 치고 나가고 뭐 그런 네, 부분 네. 이외에는 네. 사실은 그런 거는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주지 않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를 뭐 항상 드리는 것은 이게 지금 국민들이 볼 때 심리적으로 정치적인 야당은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 아니고 이준석 전 대표 같은 느낌이 그동안에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네. 이슈를 주도하지 못하는 상황도 같이 작용하고 있었던 건데 이제는 그런 국면도 어느 정도는 사그라들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예, 예. 이제부터는 민생을 중심으로 치고 나가는 그런 메시지를 강화하는 전략을 세워보기를 바랍니다.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네. 배승찬 소장께도 지금 이제 국감 시즌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민생입니다. 저는 이념적인 잣대를 들이대지 말고 네. 제발 좀 다수당의 책임에 대한 부분도 여론에서는 묻고 있고 또 요구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민주당이. 그래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내려오는 것이지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더불어민주당도 그럼 대안을 내놓은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박지원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라든지 이런 것은 정치적으로 지금 외교에 미흡한 점을 공격하는 것일 수는 있겠지만 또 민생 대안이 만들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좀 손에 잡히는 보다 더 좀 중간지대의 중도층의 입장에서 내놓는 민생 정책이 절실한 거죠. 네. 뭐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반사이익 정치가 아닌 잘하기 경쟁하는 희망의 정치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생각이 나네요. 그런 면에 있어서 민주당의 좀 노력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뉴스와 외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